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궁금해하셨던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전 프리시즌 비공식 경기를 통해 파리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였는데요. 기대되는 플레이도 있었고 또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지만 또 부상이라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르하브르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면 2대0으로 파리가 이겼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연습 경기의 느낌이 좀 강했죠? 예, 일단은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그 발을 맞추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선발 출전하거나 교체로도 거의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 경기 역시 정규 경기로 치러지긴 했지만, 파리 캠퍼스, 즉 파리의 훈련장에서 관중 없이 정말로 말씀드린 그 연습 경기의 느낌으로 치러졌습니다. 르하브르가 물론 지난 시즌 리그2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리그 안에서도 만날 팀이니까 결코 약한 상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제 르하브르는 상당히 강도 높게 나오긴 했었죠. 거기서 예. 압박도 강하게 가져가고 조금 거친 플레이도 나오는 편이긴 했었습니다. 예. 우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이강인, 아센시오, 루카 에르난데스, 우가르테 등 기대를 모으고 영입했던 선수들이 대거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죠. 특히 이제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선수는 하킴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 라인에 다닐로 페레이라가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고, 키르자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에서 입지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파비안 루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선수가 스페인 대표 선수이긴 한데, 엔리케 감독이 오면서 조금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엔리케 감독은 4-3-3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센시오 가짜 9번을 활용을 한 거죠. 이거는 실제 그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센시오는 아니면 페란 토레스가 가짜 9번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죠. 모라타가 못 나올 때는요.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 유스 측면 공격수인 가르비가 왼쪽 윙포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파비안 루이스, 우가르테, 자이레 에메리로 구성이 됐는데, 자이레 에메리가 조금 많이 공격으로 올라가고, 우가르테가 뒤를 커버하는 형태였고, 포백 라인에선 하키미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비안 루이스도 측면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수비를 신중하게 하는 5백으로 5-4-1 대형으로 역습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파리 생제르맹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전술적인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3-2-4-1처럼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키미가 사실상 윙플레이를 가담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이 둘 사이의 호흡이 굉장히 좋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도 측면으로 빠지고, 가르비는 약간 측면에서 또 이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투톱처럼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이레 에메리는 상황에 따라서 공수를 오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굉장히 폭넓은 움직임, 정해진 위치보다는 이제 스위칭 플레이도 많이 가져갔고, 좀 대형이 많이 바뀌는, 특히 이제 수비 라인 같은 경우도 레프트백인 키르자와는 거의 오버래핑을 하지 않으면서 3백에 가까운 형태를 이뤘었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그 밑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들, 네. 특히 후방 빌드업까지 함께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강인과 이제 하키미가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공격을 잘 전개해 나갔으나 왼쪽이 다소 아쉬웠거든요. 그 가르비는 확실히 이 선수는 아직 1군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야가 좁더라고요. 그리고 예. 파비안 루이스도 가르비가 이제 공격적으로 갔을 때 측면을 커버하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의 플레이는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아센시오였죠. 예, 아센시오 선수가 최전방에서는 무게감이나 날카로움이나 결정력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경기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면 일단 초반부터 저희의 시선은 이강인 선수 쪽에 쏠렸다 보니까 1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의욕을 보여줬고, 2분경에는 수비 라인 앞에, 즉 다닐로 선수의 앞쪽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커버해주고 또 직접 공을 운반해가는, 지금 거의 미드필드 메짤라에 가까운 역할도 했단 말이죠. 예, 좁은 공간에서의 이강인 선수 특유의 탈압박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4분께에도 지금 다닐로 선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서 빌드업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거의 이건 중앙 미드필드 역할까지 내려와서 받아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키미는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교차된다는 느낌인데, 하키미가 올라갈 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다.
10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오다가 자이르 에메리한테 패스 줬고, 이를 이제 자이르 에메리가 파비안한테 패스 준 거를 이제 측면으로 내줬는데, 여기서 가르비의 슈팅이 홈런이었죠. 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처럼 끌고 올라와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했던 장면이고, 그러니까 12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닐루가 공을 전개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주면서 하키미가 측면에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나온 게, 이게 뭐 선수들이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엔리케 감독이 지난 며칠간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4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우측면에서 이제 그 자이르 에메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보고 스루 패스를 연결해 줬으나 이게 끊기는 장면이 있었죠. 예, 사실 자이르 에메리가 많이 이제 앞쪽으로 침투하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밀함에 있어서 자이르 에메리가 조금 이제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분에 으라브레에게 한 차례 슈팅을 내줬는데, 이건 이제 다닐루 선수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후방 빌드업이 끊기면서 조금 위기를 자초했던 장면이었지만, 뭐 알리우의 슈팅이 뭐 허무하게 빗나갔고요. 그러다가 또 28분, 요 장면도 이제 하키미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았던 장면이에요. 예, 하키미 선수가 그 이강인 선수가 수비 사이에 있는 걸 보고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터닝하는 장면에서 상대 수비가 이제 파울을 범하면서 프리킥을 얻어낸 거였죠. 예, 사실 대부분의 장면들이 하키미가 올라가고 이강인 선수가 밑에서 이제 연결해줬다면, 이 장면은 반대로 또 이강인 선수에게도 하키미가 패스를 내줬는데, 사실 또 많은 팬들은 이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가르비가 살짝 이제 간접 프리킥을 올렸고, 이를 앞에 잘라 들어오던 아센시오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홈런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실 가르비가 이날 경기 슈팅은 좀 아쉬웠지만 이 크로스는 좀 잘 올려줬거든요. 예. 근데 아센시오가 약간 공을 안 보고 헤딩한 것처럼 조금 아마추어스럽게 좀 놓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전반전에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그 하키미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패스를 잘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흘렸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뒤에서 이제 그 아센시오가 침투에 들어오니까 공격수인 아센시오한테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센시오의 슈팅이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흘러나온 거를 가르비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니 이게 홈런이 됐죠. 예, 이게 31분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선수를 보고 하키미가 준 느낌이었는데, 사실 각상으로나 또 사실 또 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센시오 너가 너라고 좀 이제 빼준 것을 놓쳤던 장면,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예, 아무리 그 아센시오가 왼발잡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어요. 바로 앞이었어요. 예, 가르비나 어리다는 뭐 그런 핑계거리라도 있지만은, 아센시오는 예 그래도 나름 그러니까 1군 레귤러 선수로 영입한 건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2분에 이제 아센시오가 밑으로 내려서 공을 쥐고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전력 질주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질주를 하다가 이강인 선수가 멈칫하더니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잡았어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그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경기를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뭐 통증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서 패스를 받고 하키미가 올라간 쪽으로 패스를 줬는데, 이 패스를 주면서 또 한 번 멈칫했고, 하키미도 약간 걱정스럽게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터치라인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엔리케 감독에게 직접 이제 자기 허벅지 만지면서 된 것 같다. 그래서 의료진도 태클을 하더니 바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44분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습 경기기도 하고 45분까지 얼마 안 남다 보니 그냥 10명으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았었죠. 이때까지는요. 예, 그 0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예, 뭐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파리 생제맹이 주도했었습니다. 뭐 점유율도 76대 24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도 5대 2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는 유효 슈팅 단 한 번도 없긴 했고요. 그나마 그래도 상대가 그 코너킥은 2번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 빅찬스 한 번이 바로 이제 아센시오가 놓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사실 파리의 유일한 유효 슈팅이 했는데요. 후반전 들어오면서 가르비를 제외한 전원의 선수를 교체했고, 아마 이강인 선수도 부상이 아니었다면 교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는 부상으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 후반전에는 또 주전급 선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예, 뭐 비티냐 같은 경우는 주전급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마르키뉴스도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였고, 이제 슈크리니아르는 새 시즌부터 이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고, 하키미가 빠진 자리에 이제 헤나투 산체스가 나온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동생 은바페가 나오기도 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리고 또 이제 르미나가 오른쪽에 배치된 게 저는 굉장히 그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제 베실바를 영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파리 네. 생제르맹이. 근데 이제 맨시티가 안 팔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하키미의 이제 오버래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새 시즌에 거의 오른쪽 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만약에 벨시바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주전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센시오가 이 위치에 갈 경우에는 이제 하키미와의 호흡이라든지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이 후반전 전술로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중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임대를 다녀온 나바스도 깜짝 출전을 했는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돈나룸마가 가족에 조금 이제 그 위협적인 예. 일들을 겪기도 했고 뭐 리코 골키퍼도 그렇죠. 다쳤기 때문에 골키퍼가 없어요. 예. 그 나바스를 쓸 것 같은데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이제 파리가 골을 넣었는데요. 53분의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 에단 은바페가 일단 뭐 차단을 잘 했고요. 원래 비티냐가 볼을 끌고 가다가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그걸 가로채서 가려고 했을 때 에단 은바페가 차단을 했고, 여기서 바로 이제 은두루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에키티케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재차 이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사실 뭐 한 번에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득점을 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후반전에 들어왔던 은두루 선수가 올 여름에 영입한 많은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주목을 덜 받았던 선수인데 좀 깔끔하게 플레이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더라고요. 예, 은두루는 저는 예,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었습니다. 그 후반전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두 명이 이제 은두루하고 원래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티냐 둘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은두루 선수가 이 장면을 어시스트를 하지 못했는데 결국에 이제 66분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킬리안 은바페가 교체로 나왔고, 은바페가 얼마 뛰지 않고도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쐐기골을 넣었는데 은두루가 어시스트를 했어요. 예, 그 은두루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은바페가 받아서 그대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은바페는 그러니까 확실히 속도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은바페가 굉장히 상대 사이사이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 있었는데, 도리어 동료들이 그걸 잘 아직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은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동생 은바페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2006년생 막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르미나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가 좀 안 들어왔는데, 이럴 때 이강인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강인 선수가 뭐 6월 A매치를 소화하고도 자기가 자청해서 빨리 합류를 해서 좀 몸 상태를 끌어올리긴 했어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상이 아니었다면 후반에도 조금 더 뛰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강인과 은바페가 함께 뛰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점유율에서 74대 26. 전반전보다는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의 75%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요. 또 이제 슈팅 숫자도 6대 3으로 예, 2배가 더 많긴 했습니다. 물론 그 르아브르가 그래도 후반 와서 조금 더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을 조금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클래스 차이는 확실하게 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를 조금 뽑자면은, 저는 후반전 은두루 진짜 이 선수가 도리어 파비안 루이스나 이런 선수들보다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단 후반전만 뛰고도 볼 터치 50회를 가져갔는데 패스 성공률 100%. 예. 그리고 또 이제 키패스 한 번, 그리고 빅찬스 한 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골의 기점도 됐었고, 또 이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거였죠. 예. 그라운드 볼도 3번 경합해가지고 2번을 승리를 하면서 높은 경합 승률을 보여주면서, 예, 이 선수가 그가 포그바와 닮은 유형의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진짜 기대를 해봐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탈리아의 청소년 대표로만 뛰어왔었고 그렇죠. 아직 프로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 왜 파리가 투자했는지를 보여줬다. 오히려 이제 올 시즌 좀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선수로서 기대할 만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역시 아센시오였어요. 예, 아센시오가 가장 아쉬웠던 선수였는데요. 슈팅 3번을 가져갔는데 뭐 골은 없었고요. 유효 슈팅도 3번 중에 단 한 번이었고, 빅찬스도 한 번 놓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볼 터치도 15회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밀려나잖아요. 예. 이게 가짜 9번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그가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버텨주지 못하고 자꾸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패스 성공률 90%여도 저게 의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라운드 보유도 2번 경합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고, 공중 보유도 한 번 경합해가지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톱에서 버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어떤 식으로든 잔류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정통파 공격수를 영입하거나, 그래야지 아센시오를, 솔직히 말하면 백업 공격수로 쓰기에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게다가 뭐 리그왕이 라리가보다 훨씬 더 피지컬적으로 힘든 리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센시오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이 성적에서 뛰기에는 또 본인만의 경쟁력을 보이기가 어려우니 계륵이 된 영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겨우 첫 번째 그렇죠. 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센시오 같은 선수는 사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선수는 침투해가지고 골을 넣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그래도 물론 몇 번 기회들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많이 나오진 못했던 부분들은 있긴 하죠. 예, 뭐 아직도 훈련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제 파리의 프리시즌 경기는 일본 투어로 시작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르하브르전은 연습 경기 느낌이었고 관중들이 와서 정말 실제 경기처럼 열리는 것은 7월 25일 화요일 7시 20분에 열릴 알 나스르전을 시작으로 세레소 오사카전, 인테르전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8월 3일 목요일 저녁 부산에서 열릴 전북 현대전인데 사실 이 경기들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좀 입었다 보니까 언제 뛸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고 있긴 해요. 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근육 경련 정도면은 그러면은 뛸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햄스트링 부상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이 경기들은 뛰지 못한다라고 봐야죠. 예, 손 햄스트링 부상은 정도가 심하든 안 심하든 사실 이게 부상이 맞다면 2주 정도, 아무리 빨라야 2주 정도고 물론 과거에 뭐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예, 대부분은 3주를 보는 게 맞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장면을 봤을 때는 본인이 혼자 뛰다가 또 느낌이 왔고 엔리케 감독에게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들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